네, 안녕하세요. 팀 정세민진 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언어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 탐지의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치 데이터란 이제 관측된 데이터 범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을 이제 지칭을 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일반하여 생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이즈 데이터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이즈는 단순히 측정 과정에서 무작위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상치 데이터와는 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상치 데이터의 좀 예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이상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치의 기준을 좀 새롭게 정의한 논문으로 이 해당 논문에서 소개한 이상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논문에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상치를 다음과 같이 크게는 이 포인트 그리고 패턴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포인트에서는 이제 글로벌과 컨텍스추얼 이상치 그리고 패턴에서는 쉐이플렛, 시즈널, 트렌드 이 세 개의 이상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인트에서 글로벌 이상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포인트는 한 점에서의 이상치를 지칭을 하는데요. 이때 글로벌 이상치는 어떠한 값이 보이시는 빨간색 표시 부분처럼 좀 이렇게 값 자체가 튀는 부분을 글로벌 이상치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추얼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맥적인 이상치, 즉 어떠한 값이 이 특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이제 컨텍스추얼 이상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턴에 대한 이상치인데요. 패턴에 대한 이상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이상치와는 다르게 한 점이 아닌 어떤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상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쉐이플렛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쉐이프, 이제 형태가 바뀌는 이상치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지속되어오던 패턴을 좀 일그러뜨리는 이상치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치를 이제 쉐이플렛 이상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즈널 이상치인데요. 시즈널은 말 그대로 이제 계절성을 따르는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쉐이플릿보다는 좀 더 좀 긴 구간에서 특정 패턴을 좀 파괴하는, 좀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짤막하게 망가진다기보다는 좀 파형 자체가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띠는 이상치를 시즈널 이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패턴에서 트렌드 이상치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패턴이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컨셉 드리프트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이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구간을 이제 트렌드 이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이상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자주 사용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에서의 이상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예에서 이 큰 범주, 연보라색의 큰 범주는 모두 바퀴가 4개 달린 자가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연두색 구간의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옆에 자동차들과는 다르게 이제 바퀴가 2개 달린 조금 다른 유형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상황에서 이러한 오토바이 같은 이미지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자동차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모두 용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을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이때 배라는 또 다른 특수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배는 더 특이하게 이제 해상을 통해서 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한 이상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이상치를 나누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치 탐지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 과정에서 이상치 탐지에 대해 좀 많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 설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센서에서 어떠한 구간이 이상 시점인지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이상치를 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특정 이상 구간을 자동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상치 탐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제 분류와 이상치 탐지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치 탐지도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혼동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분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이제 훈련된 모델로 그 각 샘플이 그냥 정상인 이상인지 바이너리로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그와는 다르게 이상치 탐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의 이상치 탐지는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이 정상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통과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상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와 분포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사전에 정의된 이상 스코어가 실제 이상인 데이터에서는 비교적 높게 이제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정의된 이러한 스레시홀드 값을 이제 이상 스코어가 넘게 되면은 이러한 구간을 이상이라고 예측하는 방식을 이제 이상시 탐지 알고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데이터 불균형이 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즉 정상과 이상이 균일하게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이터 불균형이 심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소스 클래스 데이터, 즉 현재에서는 이제 이상치 데이터가 충분한지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이상치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불균형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치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하다 할 때는 이제 이것을 모델링에 활용하기는 좀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이상치 탐지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덴시티 베이스드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덴시티 베이스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밀도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들인데요. 이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객체들이 생성될 확률을 추정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이 낮을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구조이고 크게 제가 설명드릴 파트에서는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믹스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우시안 덴시티 베이스드 어너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정규 분포로 생성된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특정 값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이 밖의 구간, 보시는 이 왼쪽과 오른쪽, 이 파란색 점선 바깥의 구간을 로 들어오는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리젝션 리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 이러한 구간에 속해지는 데이터를 이제 이상치 데이터다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정상 데이터들로 정규 분포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확률을 추정하게 되고요. 새로운 데이터마다 이제 생성 확률을 이제 도출해서 이 확률 값이 보이시는 것처럼 낮을수록 즉 이러한 리젝션 리전
유제점 리전에 들어갈수록 이상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가우시안 덴시티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보니까 좀 추정이 간단하고 학습 시간이 짧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이시는 검은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 등의 이제 적절한 기준치를 정한다면 이제 이러한 기준치를 통해서 이상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제 각 변수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알고자 하는 이제 정상 데이터들의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이제 맥시마이즈 하도록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더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 L이라는 식에 대해서 로그를 취해주게 되고 이제 로그를 취한 이 로그 L 값을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뮤와 시그마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수행해 준 다음에 각각 편미분 해준 값을 이제 0을 만족하는 이러한 조건식을 이제 찾아서 이 식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출하게 되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알고리즘들보다는 훨씬 간단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 함은 이제 여러 가지 가우시안을 이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특징은 여러 개의 정규 분포들을 이제 뭐 복잡한 결합이 아닌 단순한 선형 결합으로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모지에 대해서 좀 더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이제 큰 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우시안 베이스와 이제 같은 꼴을 띠게 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선형 결합하다 보니까 각 정규 분포에 대한 가중치 WM이 존재하게 되고, 이 WM을 통해서 식은 각 가우시안 모델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 가우시안 모델의 분포를 이제 가중합을 통해 선형 가중합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정상으로 분류돼 이제 전체 확률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모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이 스텝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주어진 파라미터들로 확률을 우선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M 스텝에서 앞선 이 스텝에서의 이제 추정된 확률 값을 통해서 이 expected likelihood 값을 최대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새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이 스텝에서 뭐 주어진 파라미터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초기에 이니셜라이즈드 된 값들로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밑에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 이 A 클러스터와 B 클러스터가 있을 때 이제 EM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A는 고정을 하고 그리고 고정된 A에 따라서 B를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B를 어느 정도 최적화시킨 다음에 이 B를 또 고정을 하고 A를 최적화하는 이 방식을 서로 반복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스텝과 M 스텝을 다음과 같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초기 파라미터 세팅에 좀 예민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텝과 M 스텝의 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 스텝에서 이제 확률을 추정을 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인 이 가중치 WN과
평균값, 그리고 평균 벡터, 그리고 공분산 확률은 현재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세팅이 된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 확률값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텝에서 추정된 확률값을 가지고 M 스텝에서는 그 값을 이용을 합니다. 이때 표시된 것처럼 이 확률값을 M 스텝에서는 고정을 시키고요. 이 M 스텝에서는 이 고정된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파라미터인 가중치 WM과 평균 벡터와 공분산 확률을 다음과 같이 새로 계산을 해서 다시 이 스텝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에서 이 대입된 새로운 파라미터 가지고 새로운 확률값을 추정해준 다음에 또 M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 스텝과 M 스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이제 공분산 행렬의 형태에 따른 특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페리칼, 이제 0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제 스파스한 형태의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0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산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대각평면, 다이어고널 같은 경우에는 스페리컬보다는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반대로 연산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비교적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이라고 하면 이제 좀 스파스와는 반대로 좀 덴스한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반대로 연산은 스페리컬이나 다이어고널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젠 윈도우 데스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제 이 팔젠 윈도우 데스트 에스티메이션을 좀 포괄하는 커널 데스트 에스티메이션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가우시안 베이스드나 에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특정한 분포, 즉 앞서에서는 이제 정규 분포를 걷는다는 가정 없이 주어진 이제 가정 없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보이시는 그림처럼 주변부 밀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도 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특정 이제 정의된 분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PDF에서 CDF로 넘어가는 방식처럼 이 확률값을 적분을 통해서 이 영역 아래에 R 내부에 속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대문자 P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n개의 벡터 x1부터 xn개가 동일한 분포로부터 생성되었을 때 그중 k개가 R 내부에 속할 확률 pk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항분포 성질을 이용해서 각 K개가 있을 그 R 내부에 속할지 안 속할지를 따지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값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PK 확률값이 정의가 되고요. 또한 연속적으로 이항분포 성질에 따라서 이 n분의 k라는 값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대문자 확률 p 값은 n분의 k로 근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기가 이 px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v를 영역 아래 볼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아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좀 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전체 확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CDF라고 설명드렸던 이 확률 값을 단순히 이 px 값의 그 볼륨, V를 곱한 값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위의 식과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확률 p 값을 새로 정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pxv는 n분의 k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이제 v 값을 이제 이항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px는 nv분의 k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샘플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많을수록 확률 밀도 추정은 좀 정확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볼륨 V가 작아진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포함하는 영역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형태가 균일하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확률 밀도 추정이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 값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v와 k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널렌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이 v 값을 고정시키고 k를 이제 최적의 k를 찾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역 R 내부에 위치하는 k개의 샘플 그 k를 찾는 것이 커널 밀도 추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식들과 같이 봤을 때, 이때 h는 이제 G차원의 하이퍼큐브에서의 각 면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각 면의 길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 영역의 볼륨, V 같은 경우는 h의 디승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식들을 대입하고, 그리고 그에 앞서 k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불연속적인 함수로 특정 이 육값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정의를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영역 R 내부의 객샘플 개수 K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PX는 NV분의 K, 이 식의 V는 HD승분의 1, 그리고 스몰 k는 앞서 정의된 이 식을 대입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px 확률값을 정의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방식을 팔든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k 함수 같은 경우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연속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추정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제 하이퍼큐브 내 객체들에 대해서 동등한 가중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스무드 커널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스무드 커널 펑션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큰 틀은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스무드시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하이퍼큐브 이제 G차원에서의 각 면의 길이를 H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H에 따라서 좀 특징이 있는데 H가 좀 커진다면 좀 특정 값보다 커지는 값을 가진다면 좀 이 확률값이 오버 스무스해진다, 너무 스무스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H 값이 매우 작아진다면 좀 스파이키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데니시티 베이스드 어너멀리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어서는 신효진 연구원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의 LOF란 밀도 기반 이상치 탐지 기법으로 주변 밀도를 고려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치 데이터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주변 밀도가 작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로 예시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색 점의 이상치 점수가 보라색 점의 이상치 점수보다 클 것이라는 그런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1번에 K 디스턴스 오브 오브젝트 P란 자기 자신인 P를 제외하고 K번째 가까운 이웃 간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네 번째로 가까운 코디스턴스 오브 오브젝트 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4번과 이웃 간의 거리가 2.0이기 때문에 코디스턴스 오브 오브젝트 P는 2.0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1, 2, 3, 3, 3과 같이 동일하게 겹치는 동률일 경우에는 3 디스턴스 내에 5개든 10개든 이웃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나타나기 위해 K 디스턴스 안에 들어온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정의 2번인 K 디스턴스 네이버후드 오브 오브젝트 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K번째로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를 원으로 표현할 때 원 안에 포함되는 모든 객체들의 개수를 말하고 여기 예시에서 봤을 때 아까 그 네 번째 이웃이 2.0의 거리를 갖고 있었고 이번에 포 디스턴스 네이버후드 오브 오브젝트라면 이제 이 원 안에 4개의 객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차빌리티 디스턴스가 정의 3번인데요.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P 주변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인 O 데이터를 기준으로 K번째 가까운 이웃 간의 거리 K 디스턴스 오브 O와 그리고 O와 P 간의 거리 간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 K 디스턴스 오브 O는 이제 1.2라는 값을 갖게 되고 5와 P 간의 거리는 2.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의 맥스 값이 2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차빌리티 디스턴스 PO 같은 경우에는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 네 번째는 local reachability density of object P인데요. 이 값을 말하는 것이고 P의 K 이웃 객체들과 리차빌리티 디스턴스 정의 3번의 평균을 역수로 취한 값을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 오브 오브젝트 P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 밀도를 고려한 P에서의 이웃 객체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예시 1번 같은 경우에는 3 이웃이 가깝게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리차빌리티 디스턴스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 값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예시 2번을 보면 이웃이 멀게 있기 때문에 리차빌리티 디스턴스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오브 오브젝트 P는 자기 자신과의 최종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값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 LOF는 앞에서 정의한 정의 4 관련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 O와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 P의 비율의 평균을 나타낸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시 1번을 보시면 주변 밀도가 높다면 로컬 리차빌리티 덴시티 P는 값이 커지게 되고 로컬 리서빌리티 덴시티 O는 또 값이 이 주변 이웃들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값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 다 높기 때문에 비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LOF는 1 근방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예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P의 local reachability density, 즉 주변 밀도가 낮은데 이 이웃의 주변 밀도는 높기 때문에, 5가 높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봤을 때 큰 LOF 값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1보다 커지는 LOF 값을 갖게 돼서 비정상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또 케이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주변 밀도가 낮은 그런 값을 갖지만 이 이웃의 밀도는 낮기 때문에 같이 낮은 비율의 값을 가져서 결국에는 1 근방의 LOF 값을 갖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의 결과 예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변의 밀도가 낮은 객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값을 8.09와 같은 값을 갖고 밀도가 높은 값 같은 경우에는 낮은 1.75와 같은 그런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값을 스코어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토 인코더인데요.
오토인코더란 그림과 같이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인공신경망 구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모델이고, 입력인 X와 동일하게 출력을 복원해내는 그런 인공신경망 모델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 변수의 수보다 응입 노드의 수가 적어서 정보 축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이 정보가 축약된 레이튼 벡터를 다른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알아볼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상 탐지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상치 탐지에 사용할지를 확인해 본다면, 노말 데이터로 학습된 오토인코더는 노말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이제 잘 복원이 될 것이지만, 비정상인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위칸에 해당되는데, 이 로스가 노말 같은 경우에는 낮을 것이고, 앱노말 같은 경우에는 높은 로스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복원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력 데이터에 어느 위치에서 잘 복원되지 않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결국 이 로스를, 오토인코더의 로스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활용을 해서 오노말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오토인코더의 단점에는 입력에 대한 약간의 변형에도 모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학습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한 것을 학습시키고, 출력으로는 깨끗한 원본을 출력하게끔 학습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오토인코더를 만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이미지의 입력 데이터를 이제 벡터, 즉 16바이 16의 256차원의 벡터로 취급을 했다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그림과 같이 이미지 자체를 취급을 하는 오토인코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에서 피처 맵을 다시 키워야 하는데요. 이 추격된 정보를 어떻게 다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플링 그리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언플링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맥스 플링을 했던 정보를 기억해 놨다가 언플링을 할 때 기존의 값에다가 이 똑같은 위치의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입력 데이터에 대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해서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키우는 연산입니다. 기존에 피처맵이 이렇게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포트 벡터 베이스드 어누얼 디텍션인데요. 첫 번째로는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나누는 이 평면을 찾는 비지더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이 현재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뒤 정상 데이터가 최대한 원점으로 더 멀어지게끔 하는 평면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을 크게 벗어날수록 이상치 데이터로 판정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적화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좌항은 이제 정규화로 모델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식이고, 중간은 페널티로 예외를 허용하는 정도를 조절하고, 이 P는 그 원점과 분류 경계면의 거리로 이 빨간색 막대만큼이 거리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P를 빼줌으로써 최소화 문제를 만족하는 최적해일 때 P가 최대가 되고 원점에서 분류 경계면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V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페널티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L은 정상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결정 함수는 정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플러스 1,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그런 결정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그랑지안 문제로 보고 이제 KKT 조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편미분을 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듀얼 문제로
바꾸게 되면 또 위와 같은 식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그 앞에 조건들을 통해서 좀 더 간결하게 식을 바꿀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래와 같은 최종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이제 기존의 매핑 함수를 커널 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들에 대해서, 아니, 이 객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케이스 1,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이제 벡터가 VL분의 1이 되고, VL분의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픽사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플레인에서 멀리 떨어진 객체들이 정상 데이터로 분류되게 되고, 케이스 2인 알파가 VL분의 1인 경우에는 베타가 0이 되고 풋사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하이퍼플레인 안쪽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 비정상 데이터로 간주되고 케이스 3인 0보다 알파가 크고 VL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하이퍼플레인 위에 위치한 서포트 벡터로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손실함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봤던 V, 즉 U의 역할은 서포트 벡터 관점에서는 KKT 컨디션에 따라 0보다 알파가 작고 VL분의 1보다 알파가 작고 0보다 큰 알파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알파의 최대값은 VL분의 1이고 알파가 모두 합쳤을 때 1이 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VL분의 1의 값을 갖는 알파가 VL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벡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파가 VL분의 1일 경우 KKT 조건에 따라서 베타는 0이 되고 그럼 풋사이는 0보다 크기 때문에 하이퍼 플레인에서 원점으로 가까운 객체가 최대한 VL개만큼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어, 그리고 이거는 버퍼가 되고, 이는 U가 비정상적인 객체의 최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인데요. SVDD의 목표는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 쪽, 즉 오른쪽과 같이 맵핑을 한 뒤 정상 데이터들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초구를 찾는 것인데요. 최적화식은 아래와 같고 이 R제곱은 소구를 최소화하는 그런 식이고 여기는 페널티인데요. 또 여기서 C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페널티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소구에서 벗어난 이러한 객체들한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는 표구의 중심이고 R은 본질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이제 피처 스페이스로 집중을 하는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 함수는 표구 안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로 정상 데이터, 표구 밖에 있는 객체는 마이너스 1로 결정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문제에 따라서 이러한 식이 작성이 되고 KKT 조건에 따라서 현미분을 한 결과가 있고 이것을 이제 듀얼 문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 조건들에 의해서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적화 조건을 보면 케이스 1,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두 안에 존재하는 객체 정상 데이터로 알파가 0이기 때문에 베타는 C이고 그렇게 되면 풋사이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2, 알파가 C인 경우에는 베타가 0이 되고 풋사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밖에 존재하면서 페널티에 영향을 받는 비정상 데이터이고 케이스 3는 알파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은 둘을 구성하는 마진 위에 위치하는 서포트 벡터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타가 0보다 크고 이는 그 사이가 0이 되게 돼서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손실함수에 영향을 주는 서포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SVDD가 이런 가우시안 커널인 RBF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 S의 값, 즉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크면
그러니까 S의 값을 크게 주게 되면 일반화된 경계면 그리고 작으면 특화된 경계면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원 SVM 그리고 SVDD를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가 유닉노 벡터로 노멀리 되었다면 원 SVM과 SVDD가 동치임을 증명하는 해당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란 비정상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매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객체를 고립시키는 트리를 생성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많은 스플릿이 필요가 되지만 비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스플릿으로 고립이 가능한 그런 이런 상황을 보고 아이디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로 봤을 때 비정상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스플릿, 정상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스플릿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변수와 인계치를 랜덤으로 설정해서 분리를 진행을 하고 고립시키고자 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제외를 하게 되고 고립시키고자 하는 데이터가 하나만 해당 영역이 존재할 때까지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존재할 때까지 분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열시에서는 이것이 정상 데이터, 이것이 이제 비정상 데이터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고립시키는데 필요한 평균 스플릿 라인 개수로 이상치 스코어를 아이솔레이션 프레스는 산정을 하는데요. 충분히 많은 스플릿 라인을 이용하면 일반화된 이상치 스코어를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 식에서 Cn 같은 경우에는 노멀리스 팩터로 나무들의 평균 패트 랭스를 의미를 하는데 고립될 때까지 사용한 스플릿의 개수를 패스 랭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오일러 상수를 사용을 해서 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EHX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X를 고립하는데 필요한 평균 스플릿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립이 쉬운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HX가 이제 0에 가까울 것이고, 그럼 결국 어노멀리 스코어가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이 어려운 정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 HX가 n-1에 가까워질 것이고, 결국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유용한 이유는 아까 봤던 LO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스코어가 이 객체만을 봤을 때는 좋은지 알 수가 없고 모든 객체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 하지만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0에서 1 사이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특정 값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만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고립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상치 구간을 정상 영역이라고 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 아닌 슬로프를 이용한 랜덤 컷 방식을 제한한 익스텐디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방법이 있고 이것을 통해 좀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